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현재 구글은 그동안 크롬을 통한 웹 검색 키워드와 방문 기록, 위치 정보,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이용해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이 데이터 검색 정보를 떠나서 음성 데이터까지 수집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나 크롬에서 직접 검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추천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글은 정말 가전기기나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가 예시를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10일 회사 워크숍을 하던 중 개인의 사정상으로 인해서 회식 3차 자리에는 가지 않고 그 즉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회사 내 다른 분이 숙소로 오셔서 술 마시러 가자고 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당사자가 마치 추노가 되는 느낌이었고, 상대방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마치 추노를 당한 것 같다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직접 추노를 검색한 적이 없었는데, 추노라는 단어를 말한 다음 날에 유튜브 추천 영상에서 추노 장혁의 명연기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지? 그렇게 해서 추노를 검색했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입력 방법 중 유일하게 이 추노라는 입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경로는 그 당시 직원과 이야기했던 오직 스마트폰에 마이크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추노 사건 이후 구글이 당사자의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을 그때부터 품게 되었고, 이후 한 번 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당사자는 학교 동아리 동기 후배들과 모임 자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오랜만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학년 여자 후배들 중에서 간호사가 많아 간호학과 관련 이야기를 우연찮게 했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에 유튜브에서 신규 간호사가 말하는 병원의 현실 영상을 추천받게 됩니다. 일단 추천을 해줬으니 궁금하기도 해서 보고 있다가 순간 소름이 돋아서 캡처를 했다라고 하는데, 분명 당사자는 지난 몇 달간 간호와 관련된 것을 검색한 적이 전혀 없고, 공교롭게도 하루 전 말했던 그 내용을 유튜브가 그대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해당 당사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구글이 듣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강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위 사례자는 한 번에 더 경험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연봉 인상 얘기를 하면서 돈 많이 벌려면 참치 잡으러 원양 어선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장난을 치면서 얘기했고, 말 나온 김에 그냥 참치나 한번 먹으러 가시죠 라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참치 하역사 영상을 유튜브에서 추천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외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 테스트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유튜버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일단 실행시킨 뒤 컴퓨터에 연결된 헤드셋의 마이크를 통해 독 토이스, 즉 강아지 장난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당 유튜버는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강아지 장난감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튜버는 강아지 장난감 추천 광고가 없는 크롬 브라우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글 크롬을 종료한 뒤 헤드셋 마이크만 연결한 상태로 강아지 장난감이라는 단어를 넣은 의미 없는 방송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후 유튜버는 다시 구글 크롬을 실행시켜서 광고 배너가 뜨는 여러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와는 달리 홈페이지 광고 배너에는 강아지 장난감 관련 광고가 떠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해당 영상은 한국 커뮤니티로도 전파돼 한동안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에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마이크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에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들 입으로 말했다시피 구글이 마이크 접근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사람들의 허가 없이 마이크를 강제적으로 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글 측에서 하는 말이 실제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옵션 설정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꺼진 스마트폰에 마이크 도청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까지는 분명히 준 게 아닌데, 왜 그런 것까지 저들이 참견을 해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또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 산하의 통신사들은 말도 안 되는 광고 허용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흘려가고 빼가기도 하고,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하면서 동의하에, 즉 개인들이 어떤 동의하에 했는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를 가지고 그것으로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니네들이 허락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루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권한들을 구글에게 확실하게 정확히 명시한 상태에서 알고 양도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허용을 양도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글의 마이크 도청은 결코 우연도 실수도 아닙니다. 구글은 원래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국방부 산하의 기업이었고, 구글이 성장시키고 있는 빅데이터 역시도 국방부의 프로젝트 일환이었으며, 구글은 CIA를 통해 전세계 정보를 가져오는 계획하에 세워졌던 의도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글의 스마트폰 음성 데이터 도청은 구글이 광고를 핑계로 명백히 전세계 도청과 감시를 위해 CIA의 지시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앞세워 만들어진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글이 설립되기 전부터 CIA는 구글을 설립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CIA는 정보기관에 유용한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벤처 투자 회사인 인큐텔을 설립하게 됩니다. 인큐텔은 이른바 하이랜드 포럼으로 알려진 미 국방부 산하의 사설망을 개설하게 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미 국방부와 군대 밖의 강력한 딥스 엘리트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의 사교 모임인 하이랜드 포럼 주변의 네트워크들은 점점 더 미국 국방 정책의 영향력 아래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부주 알렌 해밍턴이나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과 같은 거대 방위 산업체는 때때로 국방부와 정부 대통령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이 하이랜드 포럼과 함께 해왔고, 이들은 전쟁 계획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삼각관계를 그림자 정보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이랜드 포럼은 지난 20년 동안 그림자 정보 기관의 가장 저명한 미국 고위 공무원들 및 관련 업계의 다른 지도자들과 꾸준한 모임을 갖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공간을 제공했고, 이 공간을 제공했던 곳이 다름 아닌 미 국방부였습니다. 이른바 고위 엘리트들의 모임을 할 수 있는 하이랜드 포럼의 핵심 역할은 바로 양방향,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 경제, 군사, 정보의 교량 역할을 해오는 그러한 활동을 했었고, 간접적으로는 국방부가 전 세계 민간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영향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적 규모의 정보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대량 감시라는 아이디어를 배양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하이랜드 포럼이었고, 이들이 전 세계를 대량 감시하기 위해 CIA와 함께 은밀히 감청 계획을 도모했다는 것 이상의 더 명확한 증거는 현재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다르파, 즉 미 국방부 직속 아래 하이랜드 포럼이 창립되었을 때인 1994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2명의 젊은 대학생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있었고, 그들은 미 국방부의 종잣돈으로 저들의 연구에 몰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르게이 브린과 랠리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구글의 창립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 즉 구글의 창립자들은 국방부의 자금력으로 세계 최초 자동화 웹 크롤링 및 페이지 순위 지정 애플리케이션 혁신을 일군 기술자들이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구글의 검색 서비스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브린과 페이지는 구글을 창립하기 전부터 NSA와 나사 그리고 다르파의 합작 프로그램인 DLI,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브러리 이니셔티브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그들의 과업을 조용히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단편적인 이야기일 뿐, 더 깊이 들어가자면 세르게이 브린과 랠리 페이지는 검색 엔진 개발 과정에서 스탠포드 교수 지휘 하에 이것을 개발했던 것이 아닌 다른 두 사람, 즉 투라이징엄 박사와 릭 스타인하이저 박사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두 사람의 박사의 정체는 바로 다르파의 정보 보안 및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대표자들이었던 것이죠. 세르게이 브린과 랠리 페이지 뒤에서 저들의 계획을 지원하고 있었던 저 두 사람은 바로 1990년대 미국의 선도적인 방위 산업체였던 마이티 코퍼레이션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또한 NSA, CIA 및 중앙정보국이 후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였던 대규모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 기술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모두 기여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저 두 사람은 자신들의 국방부 프로젝트가 은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직접 자신들이 이 연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자인 제프리 울먼 교수를 통해 스탠포드 대학을 통한 자금 우회로 이것을 꾸준히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스탠퍼드 교수 제프리 울먼은 컴퓨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유망한 여러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또한 발탁하는 임무를 미 국방부로부터 받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구글 설립자 세르게이 브린이었던 것입니다. 미 국방부 다르파와 NSA 정보기관 공동체가 함께 했던 MDDS 프로그램은 모두 구글의 창립에 엄청나게 몰두를 했고, 기본적으로 불인의 연구에 종잣돈을 제공하기도 했고, 이 밖에 HP, MS, IBM 등의 민간 부분을 포함한 많은 다른 자금원들도 세르게이 브린의 연구 종잣돈에 함께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국방부의 MDDS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99년까지 정확히 구글의 창립일과 맞물려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MDDS 프로젝트가 하는 일은 바로 쿼리 처리, 트랜잭션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스토리지 관리 및 데이터 통합을 포함해서 수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까지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립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구글의 창립을 앞당겼던 이유였습니다. 구글은 미 국방부와 CIA, MS, IBM의 자금력을 통해 그들의 MDDS 프로그램인 빅데이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이 되기 시작했고, 애플은 나사의 기술력을 이전받아 스티브 잡스를 영웅으로 앞세우고 스마트폰 제작을 유행시키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구글은 MS 산하의 운영 프로그램 기술력을 은밀히 전수받아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전세계 데이터를 모으면서 감시 도청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CIA와 다르파의 간접적인 투자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구글은 이로써 거대한 데이터 밀리터리 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국방부의 중추적인 알파벳의 산하 기업이라는 것은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실제로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위키리스크 창업자 줄리안 어산지의 말에 따르자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 하에 서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도청에서부터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의 도청 감시가 단순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명시도 없거니와, 어찌 되었든 도청 감시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아무 꺼리낌 없이 전 세계에 이 같은 범죄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지르고 있으며, 각국의 정치 모피아들은 이 같은 불법적인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현재 구글, MS, IBM이 국방부 산하기업 CIA와 함께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 이름은 금고7이라 불리고 있고, 이들의 금고7 프로젝트 문서에는 CIA 산하의 사이버 정보센터에서 직접 작성을 했던 8761건의 문서와 파일이 담겨져 있었으면 물론, 삼성, 애플, 구글, MS 등 각종 유명 기술 기업들의 제품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방위적 도청과 감청을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고7 프로젝트 문서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삼성, 애플, 구글, MS가 모두 미 국방부의 MDDS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서 한 배를 탄 것이라 볼 수가 있고, 이들의 유착 관계로 인해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도청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중들이 스티브 잡스라는 영웅 하나 때문에 스마트폰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영웅, 즉 어벤져스 영웅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앞선 천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 기술들은 모두 나사나 미 국방부에서 사용했던 디지털 기기 기술들을 스티브 잡스가 그대로 가져와 민간용으로 디자인했을 뿐입니다. 그 증거로 빌 게이츠는 이미 2000년도에 미 국방부의 기술력을 이용해 태블릿을 미리 선보였지만,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네트워크 환경의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이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MS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미 국방부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용 통신회사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의 전세계 3G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스티브 잡스가 3G 아이폰을 들고 혁신을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3G 아이폰이 만들어지기 전 스티브 잡스를 아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순전 3G 아이폰 때문이고, 언론에서 스티브 잡스 하면 아이폰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우리 머리를 세뇌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계획은 모두 바로 이 금고7 프로젝트에 다 명시가 되어 있었고, 현재
위키리스크의 창업자 어산지가 공개한 분량은 금고 7, 즉 이 프로젝트 내용의 극히 일부인 1%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미 국방부와 CIA의 불법 커넥션이 오갔던 금고 7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구글, MS, 애플 등은 위키리스크 어산지가 법적 공방에 함께 조력해 달라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결국 MS와 애플, 구글 등의 해당 기업들이 미국 정보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들 업체의 많은 직원들 중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 직원들이 정부의 SC 비밀 정보 사용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러한 기밀 정보를 발설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법적 공방이 오가면서 결국 이들 기업들과 IT 기업들과 미국 정부 국방부의 유착 관계가 세상에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미국 정부와 다르파 각국의 IT 대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나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했던 IT 기업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의도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관계다 보니까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키리스크 어산지의 이러한 평가는 핀란드의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 미고 히포넨의 발언과 함께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고 히포넨은 21세기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독일 세빗, 그러니까 2017년도에 열렸는데, 이때 기조 연설에서 세계는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끝장날 때까지 싸우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나라도 미국만큼 오랜 기간 그토록 많이 사이버 능력에 투자한 나라가 없다면서 누가 현재 이 경쟁에 앞서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고 히포넨에 따르자면 사이버 전쟁 능력의 2위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러시아, 중국 순이었습니다.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무기가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효과적이고 값싸면서 공격자들의 공격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증거이자 발설하기 힘든 모든 정보 기밀들까지 빠짐없이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회, 경제, 정치, 전쟁의 통계학적인 분석이 모두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대중 심리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쥐고 흔드는 카드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버지니아주의 CIA 본부 산하의 사이버 정보센터와 구글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110억조 기가바이트, 즉 100제타바이트 이상의 엄청난 양의 정보와 사이버 무기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데, CIA가 해커들로부터 각종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구글의 빅데이터를 통해 대량으로 구매를 했고, 이를 이용해 사이버 무기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들이 금고 7 프로젝트 문서에 적나리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의 도청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며 이전부터 벌어졌던 현실입니다. 원래 구글의 보이스 도청 감청 데이터는 과거 다르파와 CIA가 구글을 설립하기 전부터 꾸준히 계획되어 오던 사실이었고, 꺼진 장비에서 도청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 산하의 해당 기업들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마이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일부러 유도 제작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장비를 몸에 지니고 있는 한 설령 전원이 꺼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당시 했던 말들이 모두 구글에 녹취되고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전세계 보이스 감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저들의 신세계 계획 추진의 오랜 어젠다 국가 통제 계획 중 하나였으며, 미국은 이미 2018년도에 하원 의원과 정부 기관들이 일반인들의 통신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외국 첩보 감시법을 실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많은 영화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같은 기술을 통해 범죄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모든 것을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대중들을 감시 안에 통제하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며, 스마트폰과 유튜브, 페이스북이 나왔던 그 이유도 결국 AI 발전에 따른 정보 무기와 그리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과 국가 경제의 국방력 통제가 이 모든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모티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구글에 의해 도청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게 만듭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바로 보더라도 모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처럼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저들이 만든 필연의 장난감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과연 저들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들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마도 이대로 계획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AI로 인해 실로 엄청난 통제와 획일화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치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